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광고가 짧네요. 따로 모셔보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네, 이런 거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아, 저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너무 아쉬워요. 되게 편하지 이 시간이. 그래, 그럼 그래. 옆에 그냥 김프로랑 두고 하는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또 이제 기자 선배들하고 같이 하니까 네. 좀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가 좀 편하다 그럴까? 네. 좀 보는 뷰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이제 일로 오십시오. 그리고 또 언더스탠딩. 저게 좀 정리하고. 재미없는 얘기라도 이렇게 혼자 재밌는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들 취재하다 보면.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니켈 얘기 이런 거. 재밌었는데 니켈 얘기. 그거 세상 누가 관심 가질까 싶은데 너무 재밌게. 네, 언더스탠딩 들어주셔서. 시청자들은 그런 거 관심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의외로. 여기. 그리고 이번 주에 아예 그냥 니켈 하시는 분을 오늘 오전에 녹화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갖고 진짜 제가 어설프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 니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고려아연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단연컨대 1위 니켈 재련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중국이랑 맞닿아 있어도 괜찮다. 니켈 괜찮다. 재련소. 예, 그럼 니켈 원광을 사와서 재련을 한 다음에 그걸 배터리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그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걸 고려아연이 할 거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했어요? 다 했죠, 중국에서. 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원가가 너무 싸서 안 된다 그랬는데 뭐 그거는 그 옛날 기술이라 그런 거고 예. 그냥 아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음.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주말에 악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오늘 준비한 얘기는 유럽의 빅테크 규제 관련한 얘기인데 예. 여기서 삼성이 빠졌다는 반가운 소식 그랬더라고요. 이면서 여기에 낄 감이 안 된다는 그래, 너희는 아직 완전히 압도적이진 않아. 뭐 이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유럽이 빅테크들 규제한다고 네. 요런 조건 되는 애들 자발적으로 신고해 예. 라고 해서 애플, 구글, 뭐 애마존 몇몇이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했습니다. 삼성도 아이씨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했다가 유럽이 너희는 아니. 애들은 삼성 젖 먹고 와 더 괜찮아 이거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야. 전 먹고 하는 좀 너무하고. 그러니 좀 너무하네. 그래.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저희도요 바다라는 이런 앱 마켓도 만들고요. 사실은 저희도 좀 약간 독점에 이런 우려가 있기는 있어요. 그랬더니 못 하고 있잖아 그 독점. 이용자 수 몇 명인데. 네. 괜찮아 열심히 해. 나중에 부를게.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근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제 빅테크 규제 관련한 얘기하기 앞서서 그 빅테크라는 곳이 뭔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본질적으로 정의가 뭐냐? 그 얘기도 하고 그거에 앞서서 빅테크의 본질이 뭐냐라는 이야. 거에서 제가 예전에 그 글로벌 경제 산업 시장의 상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왜 그때 그 취재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앞단에 뭐가 있는지 옛날에는 그냥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였잖아요. 예. 안 팔면 좀 돈 더 주면 되는 거였고 그러다가 의외로 이 앞단이 무엇인가를 장악하고 있네. 얘한테 종속돼 있네.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앞단을 찾아갔었어요.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부품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예. 그럼 부품 만드는 재료가 뭔지, 그 재료에서 그럼 광물이 뭐고, 광산은 뭐고, 그 광산 쪽에 계신 분들이 당신들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당신들은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중국 회사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고 글로벌 독점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다 그렇고요. 예를 들면 뭐 팔라듐 같은 희귀 금속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면 뭐 철이 됐던 뭐 플라스틱을 위한 석유화학이 됐던 뭐 이런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잖아요. 예. 그럼 그 만드는 거에 제일 밑단에 중국 회사들이 너무나 장악력이 강하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당신들은 그러면은 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입니까? 예. 당신들은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했던 얘기가 아예 팔려야 말이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팔려야 말이죠라고 해서 다시 윗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럼 제일 끝에 단에는 누군가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광산을 왜 캐야 했느냐라고 본다면 누군가가 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글로벌 경제에서는 그럼 공급이 우위에 있느냐, 소비가 우위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소비가 우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 공급단은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걸 공급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망하는 예.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사주냐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럼 누군가가 무엇을 사는 행위를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유통사를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유통사들이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파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그 광물을 얼마나 채취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을 산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얻었던 답은 광고였습니다. 광고? 예. 우리가 물건을 내가 너무 이게 좋아라고 해서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를 보고 저거 사고 싶은데라고 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광고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살지가 결정되고 무엇을 살지가 결정되는 것이 저 밑으로 따라가 보면 광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빅테크라는 곳은 무엇이냐? 광고를 하는 곳입니다. 빅테크는 소비자들을 잡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빅테크가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네요, 아예. 어떤 수요를 창출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이 잘 팔리게 할 것이냐, B라는 물건이 잘 팔리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의외로 빅테크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뭐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라고 검색했을 때 무엇을 위로 올려줄 것이냐. 그러네. 뭐 개인 맞춤형으로 했을 때 어떤 알고리즘으로 제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왓츠앱 이런 메신저들이나 소비자 접점들이 보고 있는 그 빅테크라고 불리는 그곳은 어딘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예. 그거를 전 세계의 어떤 소비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소비가 미치는 영향은 저 밑에 있는 광물단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게 빅테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온라인 광고 지출액의 50% 이상이 메타하고 알파벳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메타하고 알파벳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 단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도 60% 이상, 미국의 60% 이상, 뭐 유럽, 브라질, 인도의 구글 장악력은 90%가 넘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가 네이버라는 우리 국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유 네이버 좀 별로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글에 의해서 장악된 것에 비하면은 이들이 어떤 소비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장악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또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려 그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 그 영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인 캠브리지 아날리티카가 페이스북의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투표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그것까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빅테크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이 사람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를 빅테크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미국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공약이 많이 달라요. 그럼 공약이 다를 때 이 사람은 이런 공약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런 공약에 관심 있고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빅테크가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그 개인에 맞는 선거 공약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보냐 보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보적 성향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에 진보적인 정책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보수적인 정책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빅테크라는 게 어떤 사람의 심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게 물건의 소비는 정신의 한 일부가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찝찝하게 왔던 건 뭐였냐면은 여기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가 뭐 나도 그냥 뭐 글 올리는 건데요. 가짜 뉴스인데요. 가짜 뉴스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더 이런 사람한테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빅테크가 그게 돈이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걸 맞춤형으로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만 쏴준다거나 뭐 제일 싫어하는 걸 한다거나 이랬을 때 과연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 어떤 뭐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건데 과연 이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까지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 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표현의 자유를 그 사람들한테 유지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그런 그 빅테크들은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예. 그렇게 안 할게요. 여기 알고리즘에 저희가 손을 좀 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손을 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좀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예.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게 어딨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거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거 걸러내고 저거 걸러내고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냐? 예. 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스레드가 나왔던 건데 예. 스레드는 어떤 컨셉이냐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예. 그 현재 단계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서요? 완전히 대놓고 베꼈다고 하던데요? 대놓고 베꼈다고 했는데 예. 정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냐면은 그 트위터를 만드는 잭 도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내가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주려고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반성이 있었어요. 예, 잭 도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트위터라는 플랫폼이 이 사람들을 장악해버리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 나의 팔로워가 과연 나의 팔로워인가? 이게 나의 팔로워가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의 팔로워였던 거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툴이 됐었던 거고 예. 그럼 만약에 내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뭐 딴 데로 갈래 그러면 나는 그 팔로워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잭 도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야 된다. 그거 프로토콜하고 플랫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플랫폼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들의 어떤 틀을 만듦으로써 예. 이 플랫폼에 있던 이 플랫폼에 있던 저 플랫폼에 있던 이 플랫폼을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팔로워는 그 사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이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 있는 그 개인 정보들이나 팔로워들이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레드로 가면 스레드 가도 내 친구들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트위터 지금은 X인가요? 뭐 예, 거기로 가도 똑같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팔로워라든지 그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 겁니다. 어느 플랫폼에 있던. 그러면 어느 플랫폼이라는 거를 맞춰줘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로토콜로 해서 잭 도시가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에 동의를 했던 사람이 저커버그입니다. 예. 저커버그가 지금은 굉장히 1차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페이스북에 있던 인스타그램에 있던 스레드에 있던 여기에 있는 팔로워는 당신 거고 이 팔로워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싶으시면 어떤 플랫폼에 있으시든지 메신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서 중장기적으로는 잭 도시를 비롯한 그쪽 진영이 있어요. 플랫폼에 저항하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진영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거기는 다 자기네 회사들이잖아요. 그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는 다 맞아요. 자기네 회사니까 뭐 우리 회사니까 괜찮아 왔다 갔다. 그게 제가 1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예. 그런 정신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통합하는 계획까지 사실은 그 메타에선 발표를 했었어요. 예. 나중에 이런 프로토콜을 함께 가는 그런 구조를 가고 싶다. 가려고 준비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곳을 좀 규제를 좀 하려고 그랬던 거고 이번에 애플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번에 나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제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협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예. 지금 자기네가 이거를 모든 플랫폼에다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위험하니까. 근데 다 공개해버리면 가장 위험한 대상이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예. 이게 미국 정부가 옛날에 NSA에서 그 스노든, 에드워드 예.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다 훔쳐가요.
그 얘기를 폭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그때 개인 정보를 다 훔쳐갔던 이유, 다 가져갔던 이유가 사실은 테러리스트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럼 테러리스트를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개인 정보 보호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해. 근데 이런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오픈하라고 했었던 거고, 애플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픈 못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진짜 오픈 못하는 암호화 체계를 갖춰 가게 됐거든요. 예. 정부가 달라 그래도 못 준다. 우리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데는 사실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 그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 해봐.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애플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내면 아이고 우리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저런 태극권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그 네. 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애플한테 받아야 되겠네 라는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냈는지를 좀 같이 보시면 뭘 지금 분류한 거요? 그 빅테크란 무엇인가, 예. 아 유럽에서 예, 이번에 빅테크란 무엇인가를 규정했던 게 일단 연 매출액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그리고 유럽 내에 3개 국가 이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4,500만 명의 개인 소비자와 가입자, 사용자, 예. 1만 개 이상의 이용 사업자. 음. 그러니까 거기 우리 뭐 오픈마켓으로 따지면 물건 파는 사람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최소 기준이죠, 그게.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됐던 삼성이 손을 들었던 거죠. 제가 여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업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입증을 한 거죠. 예. 뭐 입증을 했는지 아니면 유럽연합에서 너는 기준에는 맞지만 별로 검토 대상은 아니야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MA가 규정하는 그 핵심 플랫폼이라는 걸 규정을 했는데 예. CSP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CSP. 예. 코어 서비스 플랫폼. 코어 서비스 플랫폼. 네, 그게 코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해서 일단 제가 준비했던 표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예. 심플하실 거예요. 일단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업자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중개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예.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앱마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 엔진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고요. 예. 빙 같은 경우는 너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니까 좀 더 심의해 보자 이렇게 됐고요. SNS가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메타가 들어갔고요. 예. 영상 플랫폼에는 유튜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안 들어갔어요. 왜? 넷플릭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게 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부분에서의 플랫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자기네가 돈 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뿌리는 거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 그래서 넷플릭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고요.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으로 왓츠앱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카카오톡 같은 거고요. 그 운영 체제로는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가 들어갔고 웹브라우저 뭐 크롬, 사파리, 엣지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들어가고. 가상비서,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광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게이트키퍼 디자이너의 CPS 거기 코어 다 들어갔어요? 플랫폼 서비스에 들어간 저거 회사들 있죠. 다 앞으로 저기 들어가면 이제 그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저기 들어간 서비스들은? 예. 어. 그리고서 그러면은 그 규제라는 게 무엇인가? 예.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인가를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공개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들이 어떤 광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 대상이 꽤 많아요. 일단 정부가 요구를 해도 줘야 되고요. 광고를 하려는 사람이 원해도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요구를 해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깨알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정말 그냥 벌크로 그냥 막 갖다 주면 그거 뭐 줘봐야 소용 없잖아요. 아, 그렇지. 알아먹게 가져와라. 네. 뭘 알고 싶은 걸까요? 그럼 규제 그러니까 당국은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싶겠죠. 모든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개인 정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얘네가 이 사람들의 시야를 장악하는지
그 아.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거를 알아내서 그러니까 무엇을 활용해서 요걸 하는지가 알고 싶은 거고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그 중요성 때문에 이거를 니네가 독점하면 안 된다. 그 걔네 구글이 그거는 저희 사실 AI가 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개기면은 거기다 이제 과징금 때리고 예. 과징금의 매출의 10% 정도 과징금을 때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5번 그러니까 5년 안에 3번 이상 위반을 한다. 그러면은 아예 쪼개버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다양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정보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는 기본인데요. 그거는 그거 받아놓고 나중에 신기술 개발돼도 못 씁니다. 그거 있고 3자하고 받은 개인 정보를 결합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와 이 정보를 결합해도 안 되고요. 심지어 같은 플랫폼 안에 다른 서비스를 할 때도 그 정보를 쓰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앞으로 올리는 거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음. 자기가 팔고 싶은 자체 브랜드 있잖아요. PB 상품 앞으로 상품. 올리고 싶어. 예, 그런 예. 거 안 되고요. 뭐 구글에서 자기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 위로 올리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기준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서 나는 올렸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음. 예. 그냥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공개한다라는 거는 이건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라는 거고 예. 그럼 이 알고리즘에 무슨 데이터를 넣길래 그렇게 된 거야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도 다 공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심지어 다른 광고 매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뭐 그럴 일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구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그거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예. 페이스북도 구글도 심지어는 네이버도 언더스탠딩 검색하면 뭘 맨 위로 올리는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 안 하는데 안 하는 명분은 그거 공개하면 사람들이 다 그거 이용해서 자기 거 높게 올리느라고 난리 납니다. 그럼 또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매번 그럼 바꿀 때까지 또 오픈하고 뭐한 짓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는 못합니다라는 건데 지금 유럽은 그거 공개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유럽연합이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예. 미국에서도 관련해 갖고 뭐 리나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서 각종 소송들이 원래 미국은 소송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유럽연합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 맨날 그렇게 뭐 한다고 해놓고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라는 명분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오히려 저런 효과도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플랫폼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뭐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걸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그런 거 없이 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영업하려면 그걸로 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흥미로운 부분들은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다른 데로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내놔. 그럼 줘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 이용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운용 체제의 상호 운용성을 무료로 보장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애플에 들어가 있는 거 구글에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운용할 때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서로 양쪽이 다 호환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들이 제일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안프로님은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아이메시지 색깔 바꾸는 거 아이들 교육에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왜?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알고 예. 굉장히 그 세련된 굉장히 좀 잘 정교한 락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의해서 아이들이 뭐 너는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쓰니까 너 빠져. 이거는 그렇지. 사실 그렇지.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어릴 때 나이키 운동화, 프로스펙스 운동화가 그런 거였잖아요. 예. 야, 너
나이키 없으면 너 우리로 안 놀아. 뭐 애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얀색 운동화에 막 나이키 그림 이렇게 그리고 막 그거 했다고요. 이게 옛날에 그런 거 했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야 운동화에다 로고 박지 마. 애들 교육이 안 좋아. 안 좋아.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프로님 역시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MA 관련한 그러니까 DMA법을 실행을 시키면서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독과점법과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예. 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의 독과점에 대한 얘기를 예. 했던 거고 이번에 그 디지털과 관련한 거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별도의 법안으로 해서 그 진행했던 이유가 일반 상품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플랫폼은 예, 플랫폼은 이게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독과점법의 규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 이번에 그 DMA 관련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외신이라든지 이 빅테크 규제를 바라보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좀 파워풀하지 않다, 별로 게 이슈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설사 이런 거를 규제한들 이미 공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 플랫폼들을 넘어설 다른 누군가가 생길 수 있겠느냐. 예. 여기서 뭐 아기자기하게 거기에 데이터 받아갖고 신규 서비스 만들거나 아니면은 서로 상호간의 교류가 안 됐던 앱마켓을 같이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을지언정 그 플랫폼 자체가 무너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막강한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그걸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인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이 플랫폼을 그냥 덜 해롭게 이용하는 것 정도? 그들의 독과점적인 장악력을 줄이는 것 정도지 뭐 해지를 쉽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좀 요구했을 때 얘네가 뭐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 유럽연합이 2018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새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요? 예. 예.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규제가 나왔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건 예를 들면 무슨 메시지 같은 거 네, 예.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해. 예, 예. 그럼 지금 뭐 왓츠앱을 쓴다고 하면 왓츠앱으로만 쓰는 거고 뭐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아이폰 메시지로만 쓰는 거고 페이스북을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 메신저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의 힘은 그것만 써야 편리하니까 우리가 카카오톡 안 쓸 수가 없는 게 카카오톡 안 쓰면 대화가 안 되니까. 예, 예. 근데 카카오톡 메신저하고 다른 뭐 네이버 메신저하고 서로 교환이 돼. 그럼 내가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한 플랫폼에만 쓸 수 있는 메신저로 하는 거는 좀 그래. 그거 좀 열어놔라는 규제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건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메신저 서비스에 문자를 저기로 보낼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것까지를 다루고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소송 엄청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좀 그거는,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했던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앱마켓에는 뭐 카카오를 안 올려줄래 뭐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안프로님 말씀도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게 있어요.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이거 소송 엄청 걸릴 거다. 그거 실제로 실현하기가 어렵다. 예, 그거 해서 교통 정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거다. 소송하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인공지능 얘기는 좀 왜 드렸냐면은 예. 그 빅테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기능을 인공지능이 생성형 AI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그 챗GPT가 나왔을 때 뭐 코드 제로, 코드 레드 막 해가지고 뭐 난리 나고 뭐 검색 광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사람들이 요런 빅테크들의 플랫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을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아마존의 힘은 아마존 내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어떤 매매의 어떤 선호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마존이란 플랫폼의 힘인데 예. 그거를 만약에 그 아마존에서 검색 안 하고 생성형 AI에서 검색을 해서 이거는 아마존이 제일 싸네요. 아니면 아마존에서는 이 물건 사시면 되네요. 그랬을 때 아마존이 과연 플랫폼으로서의 그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여행 뭐 짜가려 그랬을 때 구글에다가 여행 뭐 맛집 어디예요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안 하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에 뭐 월요일 날 6시 반에 예약 가능한데 맛집을 골라줘. 그러면 음식 예약 서비스가 연동돼 있는 것을 플러그인으로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그 시간에 연결 가능한 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를 예약을 바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검색 포털 플랫폼에다가 이용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자체가 되게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정보를 수집을 했는지 어디서 크롤링을 했는지 그냥 빅데이터라고 엄청나게 때려놓고서 거기에 알고리즘이라 그러면 그냥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으로 학습시켰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유럽의 빅테크 규제의 기본적인 툴 자체가 작동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까지 이미 생각을 던지다 보니까 이 규제를 보면 시각들이 뭐 이미 지나지 않았나? 라는 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 생각보다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AI 시대로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너무 빨리 변한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소송을 걸려도 판사는 유럽 판사일 테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말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일 장사도 과일을 진열할 때 팔면 많이 남는 거라든가 그거부터 먼저 파는 거고 식당도 우리 입장에서 제일 밀만한 메뉴 먼저 미는 거고 뭐 다 그런 건데 아마존이 우리 입장에서 밀고 싶은 거 밀었을 때 예. 그걸 너희들은 하지 마 라는 걸 무슨 명분으로 무슨 할 거냐. 명분으로 할 거냐. 유럽의 다양한 백화점들도 백화점 입장에서 많이 남는 거 좋은 데다 갖다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장사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큰 놈들은 장사하지 말고 비영리 재단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 예. 그게 될까? 뭐 그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그게. 예, 근데 그 논쟁은 사실 이 논쟁보다 좀 앞서 있었던 예.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었던 시절의 독과점에 대한 이슈였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리나칸을 비롯해서 그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양면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급자로부터도 독점, 수요자로부터도 독점인 상황에서 여기서 독과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논란이라기보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법적 근거는 됐는데 독점이라면 그런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독점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체계적으로 법제화했던 게 그 유럽에서 이번에 처음 나왔다. 그리고 안타깝게 삼성이 빠졌다. 그래도 어쨌든 유럽이 보기에 이거는 뭔가 위반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뭐 과징금을 10%까지 매출의 최대 10% 매출의 10% 최대 20%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3번 어기면 쪼개버린다. 너 그냥 쪼개. 너 너무 커서 말을 안 들어. 예, 안 쪼갤 거면 유럽에서 장사하지 마. 이거 어마어마하긴 하지.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아까 안프로님 말씀대로 개별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프로님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유럽에서 만든 거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유럽에 만든 규제가 탄소 무슨 국경세 이런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생각해 보면. 근데 야 우리만 뭐 하면 억울해서 못 한다. 우리도 했으면 너희도 한 걸로 쳐.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고 개발도상국 인건비가 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저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싸게 만들어 했는데 우리가 비싸니까 너희도 원가로 똑같이 만들어. 이거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독점 규제법이라는 게 성장하는 건 좋으나 어느 한도 이상으로 성장해서 독점 영역에 들어오면 이제 사업의 자유, 이윤 추구의 자유 이런 건 그냥 없어지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너무 크면 아니 왜 남의 회사를 분해하든 자르든 그걸 왜 니들이 뭔데 나누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스몰일 때는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빅이 되면 그거는 아니야. 이건 전혀 이제 무중력 4차원 세계로 가는 거야.가 독점 금지법의 개념이라서 네. 그 영역이 아마존에게는 요런 거고 애플에게는 요런 거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되게 많아서 아마존이 다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쇼핑의 세계로 들어오면 요건 아마존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 너는 독점이고 이제 우리말 들어 라는 컨셉이니까 좀 이제 적용하는 룰이 막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취재하면서 봤던 재밌는 단어 중에 지금 안프로님 말씀하셨던 게 예.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용어. 예, 브뤼셀 효과라 그래가지고 예.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예. 브뤼셀에서 뭘 결정하고 나니까 유럽 연합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대요. 창의적이라니까 유럽 애들이. 예, 그 유럽 연합에서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밖으로 다 퍼져가지고 되는 효과를 그 유럽 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 네.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약간 좀 비꼬아서 설명드리자면 하여튼 모든 세상에서는 실력은 없는데 목소리는 큰 놈들이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제가 분류하는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기도 해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뭐 따라잡을 기술이나 상품은 없는데 네. 뭔가 마뜩치 않고 불만이면 그냥 목소리 큰 목소리와 뭐 그런 걸로 뭐라고 만들어서 하여튼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실제로도 뭐 다른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생각해 보면 예. 경쟁력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데 사회적 그렇지. 목소리는 큰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면 다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해 보면 유럽도 비슷하다 뭐 하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아닙니다. 그게 이제 대체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유럽에서 빅테크들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은. 예. 삼성은 하여튼 빠졌다. 다행스럽게도 앤드 안타깝게도 기승전 삼성으로. 그래도 네. 기준에라도 해당된 게 얼마나 그래, 자부심이 삼성 하나 있을까? 딱 들어가는데 뭐. 예. 자, 알겠습니다.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6시에 예. 6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뉴스 예. 브리핑? 예, 뉴스룸. 뉴스룸. 삼프로TV 뉴스룸. 예. 삼프로TV 언제부터예요? 다음 다음 주 주부터 바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언더스탠딩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니까 권순우 팀장이 하시는 것도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